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월요일 서영석 타임스 시작합니다. 벌써 6월입니다. 참 세월은 화살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정말 미디어 협동조합 상반기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빈발해서 정신없이 처리하다 보니까 6개월이 어느새 간지도 모르게 이제 5개월 지나갔는데 늘 세월 빠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젊음의 증거라니까 한 줄기 위안을 삼습니다. 늙으면 죽어야지 하는 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네. 메르스라는 게 있습니다. 참 이 메르스 바이러스 확산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건복지부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대응 태도를 보면은 세월호 참사 판박입니다. 판박이.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요 폐렴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37.5도 이상의 열, 37.5도 이상의 열이면 그렇게 높은 열은 아닙니다. 미열입니다. 미열. 인간의 평균 체온이 36.5도입니다. 그보다 1도 정도 높죠. 그리고 기침, 숨가쁨이 따른다고 합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치사율이 41%에 이른다고 합니다. 치사율 41%면요. 이건 뭐 거의 죽음의 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0명이 걸리면 4명이 죽는다는 얘기인데 요즘 암도 초기에 발견하면 치사율이 41%까지 가는 암 별로 없습니다. 백신과 치료약도 없다고 합니다. 메르스 첫 발병으로부터 최대 잠복기 2주가 지나는 이번 주가 확산 여부의 분수령이죠. 그런데 우리 정부의 보건복지부의 대체 태도를 보면 진짜 한심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지난달 20일, 즉 5월 20일 첫 환자가 확인된 이후 10여일 만에 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첫 환자를 제외한 14명은 첫 환자를 치료했던 의료진, 그리고 이 환자와 같은 병실이나 병동에 입원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들을 간호하거나 문병했던 2차 감염자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한 명, 첫 환자에 대한 초동 대처를 잘못했기 때문에 2차 감염자 14명이 생겼는데요. 이 2차 감염자들의 성분을 보면은 그야말로 대처를 안 했을 때 어떻게 이 무서운 질병이 확산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 명을 진료했던 의료진, 이 환자를 찾아왔던 문병인, 그리고 간병인, 그리고 그 병실에 있었던 다른 환자들, 이 사람들이 2차 감염자입니다. 이제 이 2차 감염자에게서 감염된 3차 감염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한 명이 14명을 생산했죠. 그 14명이 20명씩 생산한다고 그러면은 3차 감염자는 무려 300명에 이릅니다. 그 300명이 다시 4차 감염을 일으키면요. 이렇게 내려가면 10차 감염이 되면 대한민국 전 국민이 감염됩니다. 정부 정말 그동안 한심한 대처 일관해 왔습니다. 메르스의 전파력이 낮다고 오판해서 첫 환자와 접촉한 감염 의심자들에게 자택격리 조치를 취하는 데 그쳤습니다. 40대 여성 환자가 감염을 걱정하면서 검사와 격리를 요청했는데도 체온이 38도 이상 올라가야 검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첫 환자와 같이 병실에 입원한 환자만 격리하고 같은 병동에 입원한 다른 환자들은 그대로 뒀습니다. 의료기구에 묻은 환자 분비물을 통해서 같은 병성에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놓친 겁니다. 메르스 환자들 가운데 5명이 첫 환자와 같은 병동에 입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거 이렇게 어설프게 대응하다 보니까 환자 중에 격리 대상에서 빠졌던 사람 8명이나 됩니다. 그나마 의심 환자들을 중국에 출장 가도록 방치해 국제적인 망신까지 자초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자고
특별법을 만들고 그리고 특별조사위를 구성했습니다. 거기에 대처하는 박근혜 정권과 그리고 해양수산부 그리고 새누리당의 대응 태도를 보십시오. 아무리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박근혜를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좀 제대로 보시라고요. 바로 메르스 환자에 대한 초동 대처와 똑같은 대처를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어떻게 주둥아리를 나불대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공포를 느낀 국민들이 SNS를 통해서 얘기되는 것들을 괴담으로 치부하고 괴담을 엄벌하겠다, 빨본색원하겠다 이 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괴담을 빨본색원할 때입니까? 3차 감염을 막고 4차 감염을 막아야 될 때지. 새누리당 대변인은 자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인터넷 괴담도 뿌리부터 차연에 뽑아야 된다. 정부의 여당 메르스 괴담 유포자를 엄벌하겠다. 경찰 메르스 관련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허위사실이나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하겠다. 이 지랄병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메르스 치사율이 41%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죽음의 질병을 막을 생각을 해야지. 이걸 뭐 괴담을 어떻게 지랄 연병도 진짜 이런 지랄 연병이 없습니다. 바로 그런 사고방식이 세월호 참사를 다시는 없게 만들자는 세월호 특별법 여론에 밀려서 할 수 없이 합의를 해놓고 해양수산부가 그 조사의 기획과 감시를 맡는 이따위식의 시행령을 만들어서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했던 겁니다. 세월호 참사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9시간 실종해가지고 쪽팔리는 일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메르스 때는 또 무슨 일을 했길래 이따위 말도 안 되는 괴담 유포자 운운하면서 지랄 연병을 뜨는 겁니까? 진짜 이 정권 쳐다보면 억장이 무너지고 이따위 정권을 애지중지하는 영감탱이들을 보면 그냥 싸대기를 한 대 올려주는 생각이 그냥 저절로 듭니다. 울분이 치솟아서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정부 여당의 실책과 책임론을 모면해버리는 그런 행태로 비칠 수밖에 없는 괴담 운운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위기대처 역량이 부족할 때마다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툭하면 괴담 운운하면서 국민을 급박하는 나쁜 버릇 또 도진 겁니다. 오죽하면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정부는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발상과 각오로 대처해야 한다. 메르스의 정확한 감염 경로와 전파 방식부터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번에 일부 메르스 환자 가운데는 메르스 환자를 접촉했다는 사실을 어르신에게 알리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재앙을 막으려면 국민의 협조도 절실하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정부의 무능을 따지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세월호 참사 때 못지않게 치솟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선일보가 이따위 조선일보가 진짜 이런 얘기할 자격도 없는 신문입니다만은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 때보다도 더 정부의 무능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얘기할 만큼 이 정권 한심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조선일보도 반성하세요. 어떻게 메르스 환자에는 이런 잣대를 들이대고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잣대를 들이대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메르스 환자에 대처하는 초동 대처하는 정부의 태도나 세월호 참사 때 초동 대처했던 박근혜 정권의 초동 대처 태도나 똑같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공무원 영혼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이명박근혜 정권 하의 공무원들을 보니까 정권이 바뀌지 않고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천석고왕의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을 절감하게 됩니다. 잠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예, 오피니언 비평 시간입니다. 김효진 PD.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아까 방송 후기에 보니까 김효진 PD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그러던데. 네. 아니 뭐 지난 시간에도 결혼 세일즈 했어요? 세일즈는 아니고, 예, 뭐 이런 뭐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또 아니 지난 시간에는 임대웅 음악제약 그렇죠. 아니에요? 아 결혼식에 대한 이제 뭐 이게 준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결혼 얘기는 널리 알리는 게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흉사나 조사는 안 알려도 사람들이 다 알아서 찾아와요. 예. 그러나 경사는 널리 알리지 않으면 안 옵니다. 좀 이 서영수 타임스는 예, 또 이게 또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할 자리는 아니니까. 괜찮아요. 예. 우리 6월 6일 오전 11시에 바로 저기 합정동에서 우리 오전 11시 맞죠? 예, 맞습니다. 주례 선생님은 누구신가? 우리 경향신문 편집부장 문화부장 하셨던 김태근 선생이. 예, 김자중 평전 썼던. 예, 그렇습니다. 훌륭하신 예. 분이네. 자, 주례로 바로 합정동 사거리에서 홍대 쪽으로 가다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 TV 쪽 이쪽 사이드에 아주 멋진 결혼식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웨딩 결혼식장 이름이 그것까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결혼식장 이름이 뭐죠? 얘기한 김에 확실하게 다 얘기해야지. 예, 합정동에 있는 오페르타라는 예식장인데. 맞아. 오페르타. 나무로 벽을 만들어 놨는데요. 제가 왜 그걸 기억하느냐면은, 세월호에 대한 정부 비판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이럴 때마다 거기에다 다 붙여놔요. 그래가지고, 이 결혼식장이 박근혜 정권에게서 탄압받는 거 아니야? 물론 결혼식장에서 붙여놓은 건 아니고 사람들이 막 붙여놔요. 그래서 내가 기억을 하거든. 거기 삽니다. 많이 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사절 제하고 오피니언 비평 하죠. 자, 1970년대죠. 동아일보 백지 광고 사태, 또 언론인 대량 해직, 이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건 유신 정권의 대표적인 언론 탄압 사례로 꼽힙니다. 이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판단이 내려졌고요. 역사적 평가도 사실상 끝난 사안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예. 그런데 사법부가 이를 뒤집고 나섰습니다. 참, 사법부, 헌법재판소하고 사법부는 진짜 머리가 아파. 이 대법원은 동아일보가 박정희 정권의 압력을 받아 기자들을 해고했다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을 증거 부족을 이유로 취소 처분했습니다. 증거 부족. 박근혜 정권 들어 계속되고 있는 이 과거사 역주행의 연속 선상에 놓인 판결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니 이제 경향신문 사실 얘기하기 전에 난 이제 이런 점들도 앞으로는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미 역사적 판정이 난 사실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안이하게 대응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은 어떻게 튈지 모르는 곳이에요. 지난번에 어떤 판결이었더라? 맞다. 조희연 판결 때도 이미 이 판결 나기 이전부터 위험하다는 얘기가 돌았거든요. 사실은 배심원들까지도 설득을 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안이하게 대처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이제는 진짜 이 법리와 증거, 논리에 의해서
유신 정권과 맞싸운다는 그런 심정으로 진짜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번 판결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 이건 그야말로 뒤통수를 때리는 판결이거든. 예. 아니 75년 아닙니까? 75년이 아니다. 70 몇 년이지. 제 고등학교 때예요. 예. 제가 고등학교 고3이 74년이었으니까 73년, 74년 이때일 겁니다. 그때 생생하게 기억하는 동아일보 백지 사태. 이거를 증거 부족으로 정권의 압력을 받아서 기자들을 해고했다는 판결을 뒤집었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야. 이거는 진짜 지나가는 백지 대낮에 지나가는 사람 뒤통수를 망치로 그냥 부신 계기입니다. 계속하시죠. 경향사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역사적 평가 부인한 대법원의 동아일보 해직 판결. 네. 대법원은 동아일보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진실화해위가 조사 과정에서 동아일보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고 정권의 요구에 굴복해 기자들을 해직했다는 인과관계도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아일보 사가, 네. 동아일보 사가 예전에 자사가 기자들을 정권의 압력으로 해고했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이거 사실이 아니다, 이거 밝혀야 된다, 이런 취지로 낸 소송에서 결과가 최종 확정 결과가 정권의 나온 요구에 겁니다. 굴복 안 해서 해고했으면은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해고했나? 그러면 그때 왜 그러면 해고하고 나서 해고하기 전에 백지 광고 그 정권의 압력을 받아서 광고가 안 오고 거기에 굴복해서 기자들을 다 자르고 나니까 그다음에 광고 재개됐던 것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렇게 말입니다. 진짜, 이 진실화해위는 2008년에 박정희 정권이 언론 탄압을 한 만큼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결정을 했죠. 동아일보에도 기자들에 대한 사과를 권고했습니다. 진실화해위가요. 동아일보가 불복해서 소송을 냈으나 1, 2심 재판부는 법원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2013년에 소송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면서 새로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후 진실화해위 조사보고서에 대해서도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보태지면서 사법부의 움직임, 이 무게추는 동아일보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당시 전원합의체 판결은 국가폭력을 국가 스스로 조사해 책임진다는 과거사 정리 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아일보 사태를 심리한 법원은 이 판례에 따라 진실화해위 조사관이 2년간 수집한 증거를 추론,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해버립니다.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을 나열하는 일은 이제 진부할 지경이라고 경향신문은 말합니다. 지난 3월 대법원은 긴급조치 구호 자체는 위헌이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긴급조치를 발동한 것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여서 불법이 아니다라는 모순적 판결을 내립니다. 앞서 1월에는 민주화운동을 하다 고문당한 피해자라도 생활지원금 등 보상금을 받았다면 국가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고 판결합니다. 2013년에는 국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효를 형사보상 결정일로부터 6개월로 좁히는 새 판례를 만듭니다. 이 판례 전 손배 청구 시효는 3년이었습니다. 그걸 6개월로 좁힌 겁니다. 대법원은 이러고도 정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라고 자임할 수 있느냐, 이렇게 경향신문이 따지고 있습니다. 뭐 의의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와. 결국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은 그 이전의 말하자면 민주화 투쟁에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권리를 회복하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다른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과거 뭐 동아투위, 조선투위를 결성해서 거리에 나서서 혹은 정권의 탄압을 받으면서 고문을 받았던 원로 언론인들이 드디어 진실을 밝히고 거기에 따르는 보상을 받는, 그렇다고 해서 그 망가진 젊은 청춘이 다시 돌아오기 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라는 거는 그 망가진 청춘이 다시 돌아오지는 않는다 손 치더라도 자기의 젊었을 때 행위가 올바랐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평가해주는 그 하나만으로도 진짜 당시 모든 사람들이 숨도 안 쉬고 그저 정권을 순응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현실과 타협했던 그런 시대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아왔던 그 언론인들에 대한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 보상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이제 이명박근혜 정권 10년은 그걸 철저하게 과거 독재 정권의 유산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작업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결국 이런 퇴행을 위해서 끊임없이 보수적이고 수구적인 인간들로 대법관을 채워왔어요. 결국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란 대법원이 노무현 정권이나 김대중 정권 때는 진보개혁적인 인물로 채워졌던 게 아닙니다. 대법관들의 숫자를 말하자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익, 다양한 견해를 그야말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일종의 직능대표 비슷하게 배분을 해서 앉혔습니다. 그런데 이명박근혜 정권 들어와서는 완전히 그게 무너졌어요. 완전히 수구적이고 꼴통적이고 보수적인 인간들로만 가득 채워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7, 8년 지나니까 지금의 사법부 대법원은 진짜 진정한 의인을 찾아보기가 힘든, 그래서 신영철 같은 그런 인간들이 대법관을 하고 버젓이 퇴임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는 거죠. 참 진짜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걸 정상적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역시 정권을 바꿔서 또 한 명씩 퇴임할 때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도 정말 명심해야 돼요. 법의 공평함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혁명이 일어납니다. 혁명은 피를 불러요. 국민들이 과거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독재 정권을 붕괴시킨 경험 있는 국민들이 그것을 그대로 두고 보고 있을 것 같습니까? 법의 공평함이 무너지는 것이야말로 사회가 망가지고 뒤집어지는 천도되는 가장 마지막 현상인 겁니다. 그래서 판사들이 비록 자기 자신이 대법관들이 자기를 추천해 준 사람의 이해를 반영하지 않을 수야 있겠지만은 그래도 대법관 아닙니까? 판단할 때 이따위식의 판단을 해가지고 도대체 어떤 참혹한 일이 일어날지 생각 한 번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법이라는 거는요, 이사님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정치 사회적이고 과학적인 장치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게 아니고 법을 어겼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다.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큰 그런 문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법은 그 완벽한 장치여야만 하고 그 자체로 순결하고 또 흠이 없어야 하겠지만은 사람이 만드는 법이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러면 결국엔 거기 맥락에 개입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작용되도록 하는 게 법원의 역할일진데 요즘 보면은 완전히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가. 법이라는 게 말이죠. 사실 그 법이라는 것을 만든 취지도 그렇지만은 법은 약자의 보루가 돼야 됩니다. 약자들이 여러 가지 자기의 어려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방도를 찾다가 도저히 찾아서 못 찾을 때 법에 호소하는 게 돼야 되고, 법은 그 약자들이 보루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정상적인 사회라고 봐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법이 강자가 약자를 억누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이건 독재자들의 전형적인 게 수법이거든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법으로 죽입니다. 근데 이 정권이 그따위 지금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완전히 역주행이라는 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법을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법이 강자가 약자를 억누르고 통치하고 불이익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 메르스 감염은 이게 보건복지부가 초동 대처를 명백하게 잘못한 거거든요. 이걸 거기에 대해서 이건 진짜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질병이에요. 이건 그렇죠. 진짜 웃을 일이 아닙니다. 치사율이 40%라는 이건 진짜로. 그리고 이게 또 호흡기로 전염되는가 봐요. 이게 호흡기로 전염되는 게 이게 어마무지한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무시무시한 질병이라고 하는 그 성적 접촉으로 전염되는 그 뭐라고 그러죠? 에이즈. 에이즈 같은 것이 무서운 질병이긴 하는데 괜찮은 이유는 그거는 접촉으로 체액 교환으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뭐 그야말로 섹스를 같이 한다든지 타액을 교환한다든지 상체에 뭐 그 바이러스인가 뭐 집어넣는다든지 하지 않는 이상에는 감염이 안 돼요. 근데 예. 호흡기로 감염되는 것이야말로 이건 진짜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그런 질병인 겁니다. 예. 이런 무시무시한 질병에 대해서 초동 대처를 아주 개판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잠복기가 최대 2주라고 그러니까 진짜 이번 주가 고비예요. 이번에 한 3, 4명 발병해버리면 이건 완전히 맛이 가는 거야. 이러면 서울 일원을 아예 그냥 다 통제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300명이 10,000명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건 2주면 충분합니다. 아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겁을 낼 수밖에 없고 이런저런 얘기 주변에 비슷한 사태가 있으면 상황이 있으면 SNS가 있으니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제대로 대처를 해서 그런 걱정과 루머를 없앨 생각을 해야지 루머 퍼뜨리는 놈을 엄단하겠다 이 지랄 연병을 치고 있으니 이게 진짜 정권이에요. 아니면 진짜 애들 장난하는 놈들의 집단이에요. 아휴 진짜 참 이렇게 무능해도 나 이런 무능한 정권 처음 봤어요. 박근혜 정권이 무슨 경제민주화를 해? 에라이 지랄 연병을 해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법원이 이 판결만 내린 건 아니죠. 1차 인혁당 사건 관련해서 억울한 분들 누명을 벗는 판결을 또 최근에 내리기도 했고 이른바 그 윤필용 사건이요. 사건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도 1심에서 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또 최근에 내긴 했습니다. 물론 수많은 또 이런 억울한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그 마음 씻어주는 역할을 여전히 사법부는 또 사법부 내에 다수의 양식 있는 법관들은 해내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또 이런 판결을 아마 이런 판결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면은 뭐 대법원 판사들 법리적으로 대응해 오면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 할 말 없겠죠. 그렇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 저간에 어떤 정치적 사회적 맥락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런 역지사지하면 될 건데 아니 예를 들어서 저 가족 중에 저 아들이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고문을 당했는데 그래서 생활지원금을 받았다면은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판결하겠어요. 온갖 논리를 다 드러내서라도 어떻게든 국가배상을 받도록 판결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참, 역지사지의 심정을 영원히 가진 자의 입장에서 언제나 심판하는 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말 죽음의 순간에 이르렀어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인간으로서 판결을 한 것인지 이 판사들에게 묻고 싶어요. 대법관들에게. 자, 다음 토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요거 공무원연금법과 같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청와대가 삼권 분립 위반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얘들 진짜 철면피한 새끼들이야. 아니, 뭐라고 얘기하면은 온갖 삼권 분립 위반은 다 하고 있으면서 국회의원들을 갖다가 뭐 특보로 임명하는 거 그거 정의야 지금 어떻게 뭐 판결을 낸 거야 안 낸 거야? 결론이 아직 최종 안 났죠? 안 났죠. 그거 눈치 보고 있는 거야. 아니 삼권 분립 위반은 지들이 젊은 자고 있으면서 이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국민의 대표가 집행부에 대해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이런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저런 방법으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걸로 삼권 분립 위반이라고 주도를 누린다는 거는 진짜 철면피다. 이런 철면피는 내 유사일에 처음인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배운 교과서에 나온 원리로 보자면은 일부 중대한 사항, 특히 외교 안보에 관한 중대한 결정과 관련해서 뭐 대통령이 아주 신속하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빼고는 의회가 가장 사실상 위에 있어야 되는 게 삼권 분립의 고유한 원리입니다. 독재자의 전형적인 논리예요. 제일 박정희도 얼마나 꼴보기 싫었으면 국회가 유정회를 만들었겠습니까? 유정회가 우리 젊은 사람들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유신헌법 만들어가지고 국회의원의 3분의 1은 지가 임명하도록 했어. 3분의 1은 자기가 임명하는 거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게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 그것도 3분의 1이나 아니 그러면은 그때 야당하고 공화당이 있는데 공화당 최소한 20%만 얻어도 무조건 과반 넘기는 거예요. 이게 국회가 얼마나 꼴보기 싫었으면은 국회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하다못해
북한도 최고인민회의인가 저기 국회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앨 수는 없으니까 이 박정희 진짜 박정희가 한 역할 중에서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유정현을 만들고 가건 진짜 개만도 못한 놈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아이 그게 이제 독재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인데 저 딸 진짜 아버지의 나쁜 것만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의회를 상대로 네. 끊임없이 설득하고 가서 아쉬운 소리도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게 대통령제의 전형이라고 우리는 배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오바마 보세요. 예. 저기 의료법인가 뭐 할 때 저기 여당 숫자가 적으니까 국회 가지고 직접 예. 설득하지 않았습니까? 예. 직접 설득할 때 우리처럼 단상에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지랄하면은 바로바로 맞대응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야당의 실력자를 수시로 부르죠 또. 그렇죠. 만나죠. 수시로 불러서 그 자리에서 대화하고 설득하고. 그러니까 여론의 압박을 하더라도 저쪽에서 얘기하는 얘기 중에서 일리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양보해야 될 부분은 양보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각하께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다고 저 김무성이 얘기했다는데 진짜 김무성 다른 건 몰라도 박근혜에 대해서는 해안이 있더라고. 자, 이렇게 아무튼 청와대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삼권분립 위반이다라면서 그런 가운데 한쪽에서는 입법부 독재니 무소불위 국회니 식물정부니 하는 말까지 난무하고 있습니다. 새 국회법이 시행되면 죄송합니다. 가뜩이나 힘없는 행정부가 더욱 무력화되는 위험한 상황이라도 벌어질 것처럼 야단 법석인 셈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주장도 별로 설득력이 없지만 이런 법리 논쟁과는 별개로 허상의 현실을 그려놓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 모습은 가관이라는 지적이 쏟아져 나옵니다. 한결의 사설 한번 보겠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이 삼권분립 걱정이라니.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된 것이 우리나라 권력구조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이니 거수기로 전락한 의회니 하는 말이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삼권분립 문제에 관한 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형편입니다. 현직 국회의원을 대통령의 개인 참모에 불과한 정무특보로 버젓이 임명하는가 하면 대법원 판결의 정면으로 역행하는 통상임금 발언으로 무리를 빚기도 했습니다. 평소 국회와 사법부는 안중에도 없던 박 대통령이 이제 와서 삼권분립을 거론하는 것부터 쓴웃음을 짓게 합니다. 쓴웃음 무슨 쓴웃음이야. 한겨레 신문도 보면 진짜 얘기하는 거 보면 빰바도 없어. 박근혜가 이제 와서 삼권분립을 거론하는 걸 보면요. 우라통이 터지고 울분이 치솟아가지고 진짜 앞에 있으면은 이하생야 이 정도로 사람을 화나게 하는 겁니다. 무슨 쓴웃음을 짓게 해요. 쓴웃음을 짓게 한다면 좀 있어 보입니까? 예. 자, 식물정부라는 말도요.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기우에 불과하다고 한겨레는 주장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입법 사법에 비해 행정권이 월등히 막강한 전형적인 개발도상국형 현대 행정국가에 속합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가 잘 요약해 정리했듯이 위헌과는 거리가 멉니다. 시행령 수정 요구가 있다고 해도 시행령의 법적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은 아니며 정부는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다양한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이번 국회법 개정은 입법부 독재가 아니라 이제야 국회가 무기력함에서 벗어나 제 역할을 찾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참 웃기는 거예요. 박근혜 건이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내년 4월이 총선거입니다. 예. 뭐 총선거를 박근혜가 책임져 주진 않아요. 박근혜는 임기 마치고 빠이빠이 하면 끝이거든.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도 정신 절설 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비겁하게 주동안에 꼭 닫고 있다가 김무성도 얼마나 비겁하게 굴었습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그게 청와대에서는 못마땅하게 지금까지는 완전히 자기의 개 노릇을 하다가 갑자기 개가 주인을 물려고 하니까 열받겠지. 청와대가 삼권분립 위반이니 뭐 입법부 독재니 무소불위 국회니 하는 이게요. 야당 겨냥하는 건 아닙니다. 김무성과 유승민을 겨냥하는 거예요. 이게 김무성밖에 저는 대안이 없다고 보통 새누리당 얘기를 하잖아요. 새로운 인물 한 명 더 있습니다. 유승민이에요. 유승민이.
그게 뭐 김무성이 조금 더 위에 있긴 하지. 왜냐하면 부산을 근거지로 하는 김무성이가 유승민은 아마 대구일 거야. 대구보다는 더 위에 있다고 봐야 되거든. 대구는 원래 텃밭이니까. 여하튼 유승민도 새로운 인물로 잠재력이 있는 그 여권 후보자로서 완 후보 됨인데 현재의 후보 1위인 김무성, 잠재적 후보 1위인 유승민이 손잡고 지금 청와대 물먹인다. 이런 사고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입법 독재 무소불위 지랄하고 자빠졌네 진짜 확 그냥. 한겨레가 잘 짚은 게요. 네. 우리나라는 형식적으로도 개발도상국형 현대행정국가에 속한다. 그러니까 입법 사법에 비해 행정권이 월등히 막강하다. 이거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고유의 대통령제에서는 삼권 분립을 원칙으로 하는 고유의 대통령제에서는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자 하고서는 그 표결에 붙이니까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오로지 국회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뭐 하고 싶으면 국회의원한테 정부 차원의 청와대 백악관 차원의 로비를 해서 미국이라고 치면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정부의 입법권이 있습니다. 정부가 법안 제출하는 거를 입법이라고 하지 않고 제출이라고 하는 그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에서 그 세부 시책까지 완벽한 개정안은 물론이고 제정안은 물론이고 개정안도요. 완벽하게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의원 몇이나 될까요? 몇 안 되죠. 결국에 공무원들이 다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절차적으로 원리상으로 행정부가 막강하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국회법 개정된 거 이거 고유의 대통령제 원리를 발현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한 걸음 나간 거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 옛날부터 자꾸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하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들은 뭐 꼴보기 싫은 인간들도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뽑은 사람들이에요. 공무원들은 우리가 뽑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공무원들은 시험 쳐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월급 받아먹는 쉽게 얘기해서 퍼블릭 서번트, 공공의 종놈들이에요. 종놈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주인인 국민들의 대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늘 수구 언론들은 국회의원들이 월급 많이 받아 처먹는다. 이따위 식으로 거리를 벌리면서 국회 무용론을 늘 얘기를 합니다. 국회 무용론을 얘기하려면요. 최소한 국회가 입법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국회 사무처에 뭐 정부의 몇백조 되는 예산은 아니더라도 그 10분의 1 정도 30조 정도 되는 예산을 투입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국회 입법 사무처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국회의원들 연봉 1억 이상 받는다, 뭐 이런 혜택을 준다라고 연병을 뜨는데, 아니,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행정부 제대로 감시해가지고, 이명박이가 했던 4대강 같은 사업 못하도록 만들어봐요. 그 1억 줘가지고 12조 원, 13조 원 절약하는 겁니다. 국회를 무력화하고 국회의원들 물론 국회의원들도 보면은 사람들이 보다 보면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떨어지는 건 딱 하나예요. 지역주의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어떤 개 같은 놈이라도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으면 무조건 당선되고 어떤 진짜 더러운 짐승 같은 인간이라도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을 받으면 호남에서는 당선되는 이 지역주의 구조가 국회의원들이 지를 떨어뜨리는 것이지 국회의원이라는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지역주의 결과 개 같은 놈들이 국회의원 됐다고 국회를 없애자고 주장하는 것들이 바로 수구 언론들입니다. 그런데 절대 넘어가서는 안 돼요.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는 것이 그들이 1억 2억 월급 받더라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정열받으면은 그런 개 같은 놈들이 지역주의에 편성해가지고 공천을 받더라도 절대 안 찍어주면 될 거 아니야. 묻지마 하고 새누리당이 공천을 무조건 찍어주는 니들도 잘못이야. 마찬가지로 거꾸로 얘기하면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천하면 무조건 찍어주는 니들도 잘못인 거야. 우리가 반성해야 될 대목은 거기에 있는 것이지 국회라는 제도를 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거 욕하는 거는 이렇게 후한무치한 인간들 상권 분립을 제일 먼저 깨부시고 작사를 냈던 인간들이 이제 와서 자기들 조금 견제하니까 상권 분립이 식물국 정부 이질하고 있는 이런 인간들을 오히려 그날 추수해야 되는 겁니다. 예. 자. 잠시 호흡 좀 고르고요.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관록의 정치기자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서영석 타임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서 이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 대변인을 지냈다는 김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몇 차례 불러서 조사했죠. 지난달 29일 7시간, 30일 14시간 동안의 강도 높은 조사였습니다. 검찰 조사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곳간직이었던 한장섭 부사장의 2012년 대선 무렵 성 전 회장 지시로 2억 원을 마련해 김 씨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이 토대입니다. 성 전 회장도 자살 직전 홍문종 당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조직총괄본부장에게 2억 원을 건넸다고 밝혔죠. 검찰은 두 진술의 시기적 연관성에 주목했다고 일단 합니다. 한국일보 사설 한번 보겠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 어설픈 마무리 안 된다. 김 씨 소환을 두고 검찰이 그동안 미루어온 대선자금 수사를 본격화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일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조사와는 별도로 그의 자택과 이 수도권 모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에 진행했다고 하죠. 이곳은 성완종 전 회장의 자금 흐름을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 곳으로 알려져서 수사가 상당히 진척이 된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낳기도 했습니다. 반면 검찰이 같은 시기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기춘 허태열, 이병기 등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 등 6명에 대해서 서면 질의서와 자료 제출 요청서를 일괄 발송해서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습니다. 검찰이 과거 여러 차례 서면 조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의 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8명 가운데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이번 수사 마무리 지으려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짙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이 김 씨의 2억 원 전달 진술 발언이 나온 지 40일 만에야 늑장 조사에 나서는 바람에 이미 출구 전략 의혹이 커진 마당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실세라고 할 만한 6인의 수사가 검찰에 부담스러운 것은 뻔합니다. 또 김, 허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병기 현 비서실장은 공소시효 만료 등의 사유로 더 이상의 수사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다만 홍문종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 이른바 대선자금 의혹과 관련된 3인은 다르죠. 성 전 회장이 숨지기 직전 작성한 메모에 구체적 액수까지 적혀 있고요. 공소시효도 아직 넉넉한 편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떼어내어서 따로 수사하는 것이 상식과 부합합니다. 검찰이 실시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새로운 단서가 나올 가능성도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괄 서면 조사. 아휴. 그렇죠? 보통 서면 조사하고 무혐의 처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이 수원대 관련 의혹 서면 조사하고 무혐의 처분하고 그런 수순 밟았죠. 참 진짜 검찰을 보면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든지 그다음에 검찰총장 직선제 이런 게 왜 필요한지 정말 그야말로 뼈저리게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케 만들어주는데요. 정권 바뀌면 분명히 그거는 해야 될 겁니다. 물론 그러면 정권 바뀌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야당인 새누리당도 반대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됨으로써 이 정권의 장악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마 독배일 겁니다. 여하튼 검찰을 독립시켜야 됩니다. 이게 검찰이 결국은 검찰총장의 통제를 받고 그리고 법무부를 통해서 대통령의 통제를 받는 조직이다 보니까 결국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뻔한 것 아닙니까? 이건 거의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은 증거로서 그야말로 차고 넘칩니다. 기자 추정만 확실하게 해버리면은 홍문종 지금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덮을 수가 없을 겁니다. 과거에 했던 계좌 기록을 없앨 수는 없는 거 아니야. 해커가 들어가가지고 아예 다 지워버리나? 그래서 이건 나중에라도 결국은 불거질 겁니다. 결국은 불거져요. 박근혜 정권 끝나면은 아니면 임기 말에 새로 또 불거질 건 빨반짠데 제가 이제 정말 울분의 치솟는 것은 바로 이런 점이에요. 아니 도대체 검찰이라는 게 뭡니까?
검사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회에 악을 뿌리뽑기 위해서, 물론 뭐 요즘은 뭐 좋은 직장으로서의 검사 어쩌고 하는 출세하기 위한 수단 그런 뭐 사람들도 있긴 있던데, 저는 뭐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권력과 맞부딪히면은 좌절하고 마는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바꿔줘야 돼요. 사람을 나쁘다고 하기 이전에. 하다 보면 뭐 나쁜 놈, 더러운 놈, 머리 잘 돌아가는 새끼, 뭐 온갖 놈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빠리빠리 머리 잘 굴리면서 눈치 봐가지고 착착착착 입맛에 해가지고 출세한 사람들 이명박 정권 때 또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소독점을 분할시켜서 이렇게 정치적인 사안들은 완벽하게 독립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검찰총장은 직선제로 뽑아서 권력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런 것들 사실은 기본 아닙니까? 정권 바뀌면 반드시 이룩돼야 될 사안이고요. 이건 출범 초기에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괜히 잔소리 해가지고 저기 뭐 또 감시하겠다고 그냥 그 쓰러숨을 짓는다는 한겨레 식의 그따위 위선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됩니다. 정권 바뀌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사장님 보시기에는? 뭐가 어떻게 돼요? 예, 리스트 속 홍준표 이완구를 제외한 6명에 대한 수사. 아니 그게 뭐 보나마나 뻔한 거예요. 이거 뭐 제대로 수사하면 박근혜를 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할 강단 있는 놈이 있겠습니까? 아니 성완종이가 홍문종이나 서병수나 유승봉이 만나가지고 걔네들 용돈 쓰라고 돈 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돈을 줬는데 실제로 안 쓰고 자기 용돈을 쓴 놈이 혹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돈을 준 사람 입장에서는 용돈 쓰라고 준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건 뭐냐? 박근혜 선거운동하라고 준 돈이에요. 다 회계 처리를 했으면은 숨길 이유도 없는 거야. 다 회계 처리한 후원받은 돈이다. 후원금 500만 원 못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불법적으로 쓰였어요. 이거 안 봐도 비대오야. 줬다는 게 사실이라고 가정을 하면. 예. 아니, 그러면 죽어가면서, 그러면 예. 뭐 무슨 홍문정이하고 차차지 원서가 된 것도 아닌데, 말라 2억은 줬다고 그런 얘기를 써놓고 죽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그 상식으로 판단하면 뻔한 거지. 아니, 살아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면은, 새끼가 뭔가 음해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그러나 자기 목숨을 끊으면서 한 얘기가 거짓말일 리가 있겠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성완종이가 그렇게 줬으면은, 아니,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데서 얼마나 줬겠는지 한번 보자고요. 옛날에 차떼기란 말이 나온 것처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차 뒤에 있는 사과 박스를 받은 사람이 새누리당의 전신 한나라당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구조 속에서 이게 제대로 수사될 리가 없는 거죠. 어떻게든 묻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근데 도저히 묻을 수 없는 돌발적인 사안이 나오면은 그 중에 한두 놈은 어떻게 하고 가겠죠. 도저히 숨길 수 없는 돌발적인 사안이 나타난 게 바로 이완구하고 홍준표. 홍준표. 기사. 홍준표는 참 까불다가 완전히 떡떡해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홍준표가 그때 매우 중요하게 선거와도 별로 관계 없어요. 대선하고도 관계 없는 사람입니다. 홍준표는. 근데 왜 홍준표 이름을 써넣겠냐고. 저는 이건 추리인데 돌아가신 분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제 추리인데 그때 무상급식이니 뭐니 떠들어서 가지고 신문에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맞아 홍준표한테 내가 돈 줬지 해가지고 썼을 거예요. 자업자득입니다. 홍준표가 이번에 무죄를 받든 증거 불충분으로 어떻게 하든 말든 정치적으로는 했습니다. 자, 다음 토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우울한 얘기입니다. 네. 근로자 가구 실질 소득이 정체돼서 큰 일이라지만 그 중에서도요 임시직의 사정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상용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근로자 실질임금은 월 평균 323만여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 늘었습니다. 좀 늘었습니다. 반면 고용기간 1년 미만인 계약직과 일용직으로 구성된 임시직 근로자의 같은 기간 실질임금은 월 평균 128만여 원으로요. 작년보다 오히려 1.1% 줄었습니다. 상용직보다 가뜩이나 적은 임금이 도리어 깎여서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진 셈입니다.
한국일보 사설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착취적 임시직 임금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 정도는 OECD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죠. 소득 상위 10% 평균 소득이 하위 10% 평균 소득 대비 10.1배로 OECD 평균 9.6배를 상회합니다. OECD 회원국들의 공통적 현상인 시간제와 임시직 증가에 더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 같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각해 소득 양극화의 폭과 속도를 높인 것으로 지적이 된답니다. 실제로 지난해 중소기업 비정규직 임금은 대기업 정규직의 40.7%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경기 부양책과 함께 급여 보조금을 풀어서라도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죠. 지난해 새로 생긴 일자리 53만 3천 개도 대부분 정책적으로 창출된 일자리여서 무려 44만 개 가까이가 비교적 임금 수준이 낮은 50세 이상 연령층에 돌아갔고요. 임시직도 14만 개나 됐습니다. 그러나 임시직 임금 하락은 비록 일자리가 공급된다고 해도 질적 관리가 병행되지 않고는 고용 약자의 빈곤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나쁜 체제만 고착화시킬 것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지금처럼 일자리 창출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일자리의 질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한국일보가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참, 저희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도 고용 구조가 이원화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예. 이놈 임시직, 비정규직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업이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서 임시로 두는 그런 거라면 이해가 갑니다. 근데 문제는 어렵지 않은 데서 그렇게 하는 게 문제예요. 제가 이제 목포를 갔다 왔는데 목포에는 이제 그 근처에 사모 현대중공업이 있습니다. 사모중공업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조선회사가 이게 장치산업이다 보니까 대규모 수주를 못하면 망해요. 한진해운도 결국 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진조선도 해운이 아니라 그것처럼 사모중공업도 조선소인데 망하니까 이제 현대 인수돼가지고 사모현대중공업으로 돼 있어요. 근데 거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 중국이 치고 와가지고 그거 하나 유지하려면은 1년에 한 12척은 수주를 해야 되는데 올해는 작년에는 4척인가 밖에 수주를 못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자르고 이제 그런 모양인데 문제는 이제 거의 다 비정규직으로 고용을 합니다. 비정규직으로 다 고용을 해요. 비정규직으로 고용을 하는데 이제는 비정규직도 한국 사람이 들어갈 텀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야.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예. 특히 이제 배는 일종의 모듈을 갖다 만들어가지고 쇠로 된 모듈을 쫙 만들어가지고 그걸 딱 조립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건축하듯이 쌌습니다. 그러면 그 모듈을 갖다가 끼어 들어가가지고 이제 만들어 놓으면은 바로바로 이제 집어넣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들어가지고 한참 있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녹고 쓸고 그러는가 봐요. 그럼 도장을 이제 해야 되는데 미리 도장을 할 수는 없는 거야. 마지막에 집어넣을 때 도장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녹을 제거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조합원 중에 한 분이 그 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연안 같은 경우는 아주 죽는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은 섭씨 60도로 치솟는데요. 그리고 이제 녹이니까 이상한 두터운 옷을 입고 마스크 쓰고 두건 쓰고 해야 된다는 거야. 60도 더위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녹을 싹 제거하고 그러면은 이제 도장팀이 와가지고 위에 쫙 도장하고 그러고 나서 배에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인 노동자를 쓰면은 비정규직을 써도 워낙 이게 일이 힘드니까 노임이 세답니다. 그래서 한 달에 500만 원 번대. 근데 우즈베키스탄인들이 지금 그걸 다 장악했다는 거야. 왜냐하면은 골격이 우리보다 크니까 기본적으로 체력이 좋아. 근데 한국 사람들은 시키면은 한 달, 2달 버티는 사람이 드문데 우즈베키스탄인들은 와가지고 몇 달을 버텨서 가는데 걔들도 한 300만 원 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금 면에서는 우리 한국 노동자를 쓰면 500 가까이 줘야 되는데 우즈베키스탄 쓰면 한 300만 원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한국에 쓸 이유도 없어 이제는. 그런 데다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우리나라의 이 고용 체계 이거 진짜 손을 봐서 어떻게든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거 뭐 도대체 이런 민초들의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는 거야. 좀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고민하고 그리고 각자의 이해를 100% 다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은 뭔가 이번에 야당이 사실 주도해서 된 거나 다름없는데 공무원 연금 같은 것도 일종의 사회적 타협을 추구한 것 아닙니까? 예. 뭐 여당이 하긴 뭐 여당이 해. 여당은 완전히 박근혜 꼭두각시 노릇이나 했지. 그런 식으로 이런 문제도 일종의 대사회적 타협을 해야 돼요. 과거 덴마크, 노르웨이나 핀란드 같은 데도 사회적 타협을 통해서 그런 복지국가를 만든 겁니다. 이 정권은 사회적 타협 같은 거 아주 극도로 싫어해요. 의견을 듣고 의사를 수렴하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인 것인지.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제 이제 갈참이긴 합니다만은 미래협동조합이야말로 그런 의견들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이런 협동조합 운동을 통해서 그런 모범을 보이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보니까 이상한 새끼들이 있긴 있구만. 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우리 미협도 여러 가지 여건상 당장에 그런 걸 실행하지 못하고 있지만 항상 목표로 삼고 있는 또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실현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하나를 더 보태면 좋겠다 싶은 거죠. 동일임금, 동일노동, 동일노동, 동일임금에다가 동일 고용 형태. 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마땅한 그런 가치일진데, 네. 일단 좀 바로 서는 게 중요하고 시급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만. 이런 거지. 예. 국민 TV가 초창기에 프리랜서라는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TV 방송하려면 인력이 이만큼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저녁 9시에 방송하는 그걸 위해서 아침 8시부터 근무하는 사람을 고용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일종의 시간제 근무 용역 계약이죠. 프리랜서가 된 건데, 저기는 빨리 없어져야 될 저런 거라고 생각, 다 정기적으로 전환을 해야죠. 예. 근데 정기적으로 전환을 하려면은 문제는 재정이 튼튼해야 이제 전환을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개미 쳇바퀴 도는 이야기입니다. 재정이 튼튼하지 못하니까 계속 유지되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되어 온 건데, 조합원들이 이제 월조합이 제대로 다 28,000명 다 냈으면은 벌써 고쳐도 고쳤죠. 그래서 그런 고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유가 있어서 된다면은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은 이유 없이 하는 이런 제도는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오늘 6월의 첫날 또 한 주의 첫 날인 월요일에 전해드린 서영타임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